그동안에 저 선교사님들 한 열 몇 분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참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에 보니까 한국을 조선을 사랑하는 선교사 50인 선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윌리엄 헌트 선교사입니다. 이 윌리엄 헌트 선교사는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들 이렇게 얘기할 때 가끔씩 나왔었어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오늘 그분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웅규 교수가 쓴 것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 헌트의 말이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참 얼마나 참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청년들 중에 뭐 헬조선이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분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가지고 1000개의 생명을 다 한국에 바치겠다고 할 정도의 그 사랑이니 이게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마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런던에 있는 캐톨릭 성당인데 얼마나 그 위용과 아름다움을 자랑합니까? 역사를 자랑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에 묻힌다는 것이 엄청난 명예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 선교사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이 한국말로 이렇게 미국 사람들 이름 지은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참 재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윌리엄을 위렴 이렇게 했고 헌트를 한으로 한국식으로 이렇게 했죠. 한위렴. 이분은 마포 3년 세뮤얼 마펫과 더불어 서북 지역, 저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하여튼 서북 지역, 그 북쪽 기독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사가인 민경배 교수에 의하면 언더우드 뭐 3대 4대 걸쳐 이렇게 있었죠. 또 마펫과 그 아들 마펫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또 그리고 헌트가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문은 한국 장로교회의 세 가지 신학 경향을 예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세 분 다 이제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지금은 이제 연합장로교회지만 그때 이제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있었는데요. 북장로교 선교부에서는 평양 선교를 위해서 사뮤엘 마펫, 마표 3녀를 1890년에 파송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1884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6년 후에 이 마포 3녀 목사님이 오셨고 그 후 1897년에는 바로 황해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한위렴을 재령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였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황해도 재령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869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97, 그러니까 31살에 왔고요. 1939년에 은퇴를 해가지고 귀국을 했다가 1953년에 뉴저지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재령 지역은 황해도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이 여기 집결하는 곳이고 평양과 서울 그 길목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과 개성 지역 선교사들이 이 재령 지역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악, 신천, 장현 같은 한국 초기 기독교 선교 기지와 이웃해 있는 곳이 바로 재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고 교통의 요지였고 이 근처 기독교 선교 기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선교의 아주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분이 바로 윌리엄 헌트 선교사다. 그런 얘기죠. 1897년에 이제 파송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몇몇 교회를 또 설립을 했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4년 전에는 마펫이 재령 지역 첫 교회인 신환포 교회, 이게 이제 황해도 재령군 서호면 신환포리에 있는
신환포 교회를 설립을 했고 2년 후에는 재령읍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바로 재령의 모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재령 지역에는 천주교 세력이 강했습니다. 참 이 프랑스에도 가보니까 이 천주교 사람들이 개신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많이 수천 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천주교 세력이 막 반발해가지고 몽둥이 찜질도 하고요, 막 뺏어가기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지금 뭐 그렇다고 지금 천주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활동을 굉장히 지장을 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1901년 한 4년 후에 그 통계를 보면 황해도에 2만 명의 카톨릭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구타를 당하고 돈을 강탈당하고 가축을 독살하는 끔찍한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하도 그러니까 막 정부에다 상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1903년에 정부 조사관이 파견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천주교가 협조를 안 했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뭐 그런 일 없다. 자꾸 그랬는데 하도 그런 상소가 많으니까 막 조사를 해가지고 15명의 천주교인들을 서울로 압송을 합니다. 처벌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겨우 박해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세력도 그때로부터 약화가 되고 이 헌트 선교사는 재령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905년에 군수 선교사 부부가 또 화이팅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이런 부부와 함께 한 달간을 재령에서 머물기도 한 곳이 이제 재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06년에 지금 헌트는 1897년에 파송됐죠. 1906년 한 9년 후 재령의 공식적인 선교 지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인 수 아직도와 감리교인 수에 비해서 이 장로교회는 좀 열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장로교 확장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906년 선교지부, 그러니까 북장로교회의 선교지부가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령읍 교회 예배당이 신축이 됐고요. 있었으나 재령읍 교회가 있었으나 신축한 거죠. 거기에서 사경회도 열고 성경학교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이 화이팅 선교사도 순회 진료를 이렇게 하면서 의료 사업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전도 사업의 뒷받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령이 이제 점점 부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22년에 서북교회가 분립이 되고 북장로교회는 1912년 총회가 결성한 것을 기념해서 해외 선교를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그 전에 1907년에 그 지역에 동로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로 이제 보낸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1912년에 총회가 결성된 것을 기념해가지고 1922년에 이제 해외 선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1913년 총회에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분을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산동 선교의 효시가 돼요. 중국 산동성 선교를 이제 선교사를 세 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해주와 간도에 이어서 이제 산동성에 보내서 중요한 한국 기독교의 선교지로 이게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국으로, 제주도로. 그때 말해도 제주도는 해외라고 속했어요. 같은 한국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헌트 선교사가 선교지를 결정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데 깊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동으로 파송을 받은 박태로 목사는 헌트의 전도를 받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재령읍 교회, 그 재령의 모교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부임했고 헌트는 동사 목사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하면서 같이 사역하는 동사 목사가 됐어요. 이 박태로 목사는 부임한 지 6개월 됐는데 헌트가
그러니까 그 재령업교에 부임했는데 헌트 목사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니까 흔쾌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목회지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 박태로 목사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선교지로 간 것이 말하자면 그 후에 후임 선교사들, 선교사 파송되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선교 활동 중에 병을 얻게 돼요. 중국이 참 열악하잖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거의 뭐 순직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윌리엄 헌트가 이제 그 아내 베르타와 결혼을 합니다. 이 베르타는 1868년 일리노이 출생인데 헌트와 약혼을 하고는 1898년에 헌트보다 1년 늦게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결혼을 해요. 헌트가 일본으로 가고 해서 결혼하고 이제 다시 평양으로 와서 평양에 주재하면서 남편의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헌트 여사 베르타는 숭실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돼요. 그런데 그 베르타의 제자가 김인식이라는 분인데 한국 양악의 개척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악만 있었다가 서양 음악의 개척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임 리 이길함 선교사에게서 코넷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트럼펫보다 좀 작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트럼펫이에요. 그것을 배우고 많은 찬송가를 구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구격한 분이 바로 김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그 홍남파 같은 음악가를 배출한 분이 바로 베르타 여사죠. 그래서 그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브루스 헌트입니다. 윌리엄 헌트와 베르타 사이에 브루스 헌트. 그래서 이것을 한 부선 비슷하죠. 부선 브루스. 그렇게 이름을 졌어요. 1903년에 평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1919년에 젊은 나이에 이제 휘튼으로 갔다가 거기서 러트거스로 옮기고 나서 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제2대 선교사가 되는 거죠. 아버지를 이어서. 그래서 헌트 선교사 가문이 되는 거죠. 1928년에 청주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선교사 블레어 나중에 또 볼 거예요. 몇 번 나왔었죠. 그 블레어의 딸 캐서린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36년부터는 하얼빈에서 하얼빈 아시죠? 이등방문이 암살되었던 중국과 소련과 조선 그 아주 경계 지역 비슷한 곳입니다. 거기서 한국 이민자 대상으로 사역을 한 분이 바로 브루스 한부선 선교사입니다. 1938년 9월 27일 이때가 참 어두운 해예요.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잖아요. 1938년에 그때에 이 장인 블레어 선교사와 이 브루스 헌트가 함께 참석을 해가지고 막 강하게 반대합니다. 소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끌려 나갔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그 고신파 쪽으로 이제 아마 됐을 거예요. 일본의 총회 탄압을 두려워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만주 봉천 노회에 있다가 제명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예, 브루스 헌트가요. 거기서 그는 정처 없이 살아가던 한국인 성도들을 돌보고 신앙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언약 문서를 만들어서 신사참배 저항하는 성도들 언약에 막 조인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인 성도들을 규합하고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그 브루스 헌트가 또 다른 분하고 이 고신의 아주 거의 태두처럼 이렇게 아마 모시고 있을 겁니다. 이 언약 문서는 간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 여기 나오죠. 고신과 고려 신학 고려파 또 보수 신학의 신앙 신앙의 윤리와 좌표가 된 분이 바로 이 브루스 헌트고 이 말하자면 그 언약 문서가 바로 그것이 좌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1941년에 하얼빈에 있다가 검거가 돼요. 일본 놈들이 선교사까지도 막 검거를 합니다. 그래서 단동과 심양의 형무소에 투옥이 됩니다. 그랬다가 1942년에 포로 교환 형식으로
미국으로 이제 강제 소환을 당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옥중 순환기를 이제 썼는데 이것이 언약의 노래로 For a Testimony라는 제목의 언약의 노래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다시 정주, 만주를 거쳐 부산에서 새롭게 사역을 합니다. 이후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그죠? 이분이 세웠어요. 1960년까지 교수직을 이제 맡게 됩니다. 저 위에 제가 청주라고 한 것이 아마 정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것이 이제 그 한 부분이고 다시 또 이제 다른 그 기록을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한유렴 선교사는 어릴 때부터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청교도 신앙과 선교적인 비전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청교도 신앙을 가졌고 선교적인 비전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아마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몇 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신대륙으로 이주한 비국교도, 그렇죠? non-conformist 청교도 존 헌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국교에 반대해가지고 이제 비국교도로 핍박을 받으니까 존 헌트의 후손으로 이제 온 분이에요. 1897년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죠. 첫 안식년을 갖기까지 평양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는 평양에 머물면서 재령의 선교 본부가 세워지기까지 그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순회 전도에 심혈을 기울였고요. 재령 선교를 위한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재령은 해주는 당시 도청 소재지이고 정치적 중심지입니다. 해주나 또는 사리온보다는 선교사들이 여러 지역에서 용이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조그만 읍이었지만 이게 교통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정치나 어떤 교통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조그만 읍에서 여러 사람들이 용이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재령을 선교 중심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재령을 개척한 선교 정신은 바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그래서 재령을 개척한 거죠. 선교사들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육시키는 거, 말씀 공부시키고 교리 공부시키고 이걸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쭉 지금까지 장로교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장로교 선교부는 미국 청교도들과 또 장로교회가 추구했던 원리를 초기부터 한국교회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로교회의 전통과 체제를 이것을 통해서 확립을 해 나갔습니다. 세뮤얼 마포 삼열 선교사는 이 세 가지 원리, 자진전도, 자기들의 어떤 그걸로 리소스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자력운동, 그리고 자주치리, 이 세 가지 원리를 한국 장로교의 중요한 특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마포 삼열의 선교 배후에 한석진 목사가 그때 같이 동역을 했고요. 또 이러한 선교의 비전이 황해도 재령에 실현되도록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윌리엄 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포 삼열과 이 한석진 그리고 한윌리엄, 이 세 분이 상당히 그 끈끈한 그런 그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박윤선 목사는 최근의 분이죠. 오래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한윌리엄과 한부선 두 부자와 평생 깊은 교제를 나눈 분입니다. 그 책도 많이 쓰셨고요. 그 주석책 이런 거. 뭐라고 했냐면 북한 개척 선교 당시에 한윌리엄 선교사처럼 널리 복음을 전파한 이는 없으며 네비우스 선교 방법, 이 확고한 재창자로 한국 교회에 적용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네비우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기 아까도 좀 나왔지만 자치적으로 자립으로 자기들 힘으로 교회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고 전도하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네비우스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윌리엄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야말로 신약 성경의 전도 원칙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내면서 가서 얻어 먹어라. 그 재워주는 데서 자라. 그랬죠. 복음 전하는 자가 먹을 거 다 이렇게 공급받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라 그런 얘기죠.
한국 교회가 자립하는 첩경이고 한국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지도자와 전도자 그리고 해외 선교사까지도 양성할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게 한유렴의 그 전도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성경 연구에 근거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성경 연구에 근거해서 자립, 자치, 자전, 자력 전도요, 자력 전도. 이 원리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에 의해 한국 교회의 성경적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이 바로 네비우스 방법인데, 이상하게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가지고는 이 방법을 안 하고 어떻게 자꾸 돈으로 뭐 지어주고 막 이렇게 계속 자기의 영향력만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참 이거 부정적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도 그렇게 뭐 엄청난 몇천 명 모일 그걸 세웠는데 다 뺏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질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되지, 한국에서 돈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아니면 미국에서 이렇게 돈 가져다가 하는 거,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한유렴은 선교 사역의 중점이 되는 신약 성경의 교훈들을 선교 본부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대로 해라. 그것을 선교 본부에게 계속 주지시켜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들은 가능한 한 자영 능력이 있는 현지 교회를 설립하는 것, 그렇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한국인들 스스로가 지도자나 전도자가 되고, 그뿐 아니라 외국 선교사까지도 사역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 번역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했어요. 상당히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자력은 한 작은 읍이었는데 지역의 교회 부흥과 다양한 사경회를 열었고, 또 성경 학교 운동을 일으켰고요. 또 명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 등을 주도해 나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한국에 세워진 여러 성경 학교들을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다양한 전도와 봉사 활동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1908년에는 재령 제중병원이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황호리 선교사가 순회 진료하고 활발하게 의료 사업을 함으로써 복음 전도와 함께 교육과 의료 비롯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도 많이 이렇게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한국 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1910년에 한일 병탄으로 인해서 시련이 막 가중됐는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상동 선교를 통한 중국 복음화에 이 한유렴이 굉장히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선교의 열정, 그 타오르는 열정으로 인해서 초기서부터 한국 장로교회가 중국 선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산파 역할을 한 분이 바로 한유렴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또 내다보는 선구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민족 운동의 기지 확보, 중국 선교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민족 운동할 수 있는 독립 운동이죠. 그런 것을 그 기지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재령 지역의 기독교회는 평양과 함께 한국 장로교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바로 한유렴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 한유렴의 재령 선교의 핵심은 전통적인 신학, 그리고 청교도 신앙, 이런 것으로 복음 전도, 또 선교 지향, 교육, 의료 병행 해서 전도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도 적절하게 적용한 것이 바로 한유렴의 그 공헌입니다. 그래서 이 소래에서 시작된 자생적인 한국교회 신앙을 계승하면서도 평양과 함께 서북 지역 기독교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역까지 성경적 신앙을 파급하는 통로 기능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바른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개혁을 통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지금 참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한 유렴의 그 방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정말 타협하지 않고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를 바로잡고 정말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윌리엄 헌트 또 그 아들 브루스 헌트 이분들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